지금 탄핵 수용 이후에 이제 사이가 떨어진지 많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포럼 계속 진행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탄핵 외에도 핫 이슈가 한미관계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한 대응책인데 오늘 그 김승욱 중앙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 전략 평가에서 귀중한 포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새 그 탄핵 다음으로 핫한 뉴스가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연일 폭락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또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2기의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서를 2기 정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얘기 좀 하고 그 통상 산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다음에 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이제 쓰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망 어떻게 될지는요 지금 하나님도 몰라요. 정말 어려운 주제라서.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은 알아. 오늘까지 넘었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간 왜 이런 지경까지 왔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시다시피 경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제 전공 얘기를 좀 많이 전공을 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불황보다 더 나쁜 게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중에도 보험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날까 이런 거는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활동은 보험으로도 커버 안 되는 완벽한 불확실성의 세계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특히 기업 활동이 어려운데 항상 경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글로벌 이슈로 전쟁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기술 이슈들, AI 때문에 노동시장이 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수많은 거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경제 현상이라는 건 굉장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으로 진짜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트럼프 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유럽 외교위원회에서 24개국에 28,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야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24개국 중에서 제일 싫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싫다가 67%예요. 빨간 게 거의 싫다거든요. 그리고 좋다는 사람은 1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파 중에서는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 전체 중에서는요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싫기만 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또 싫은 나라 중국이 싫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국이 싫어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더 싫어해요. 그리고요 오히려 중국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46%나 돼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신기하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중국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트럼프는 악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중국이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인도예요. 왜 그러죠? 인도는 왜 그래? 중국이 쳐주면 어부지를 제일 많이 얻는 게 인도예요. 우선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갔던 공장들까지 인도로 많이 갔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지금 중국을 치기 위해서 끌어안아야 될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도, 사우디, 러시아, 심지어 트럼프는 이제 북한까지 끌어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쾌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주장이 우리나라 언론만을 보면요. 우리는 언론 보면 트럼프 욕 일색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맨날 미국에서 반대대모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트럼프는 로마 황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고, 대법관도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기 때 보면 산업정책으로서 마가를 추진했었는데, 이건 2기 때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 기후 환경, 파리 협약 탈퇴하고 전기차 가는 스케줄 다 없애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트럼프는 왜 기후 협약을 탈퇴했나 이거 출판을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씩 드렸습니까? 네, 지난달에.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미국의 이제 에너지 정책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정책은 그때보다 지금 더 세졌죠. 그래서 이제 일기 때도 뭐 지금과 유사한 통상 정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일기를 돌아보면 중국에 대해서 대중 관세를 45% 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60%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기 때는 그거보다 낮았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2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기 때도 이렇게 협박만 하지 아마 저렇게 못할 거야. 이런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4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 발표를 보니까 진짜 하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운드 지금 뭐 이거 볼륨을 꺼주는 볼륨 꺼줬지. 볼륨을 꺼야 될 거예요. 이게 제 소리가 이쪽 자꾸 이동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린란드를 갖다가 뭐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우리 복잡하겠다, 뭐 파나마 문화 여기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들을 때는 황당하게 들리는데 이게 대중 제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서론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 2.0 정책들을 완벽하게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은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컨셉을 매기면 물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미국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관세는 전 세계로 파급을 미쳐서 세계 무역을 없어지게 만들면 그런 세계 경제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근린 궁핍화 현상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많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리가 있다. 그래서 이 100년 전에 대공황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공이 경제사라서 이 경제사 얘기를 좀 제 전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대공황이 왜 왔고 지금하고 유사성이 뭐고 과연 앞으로 세계가 대공황 때처럼 될 것이냐, 제가 속단은 못 내립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또 이제 서론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 정책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뭐 두말할 거 없이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이게 당연히 이제 관심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또 좀 폭을 좁혀서 보수파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를 의지를 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파 중에서는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니까 야, 이거 우리가 트럼프 어떻게 평가해야 돼? 트럼프 우리 편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안마다
사안마다 어떤 건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건 반대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트럼프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또 지나치게 한쪽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선 때 해리스가 된다고 다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틀린 건 틀렸다고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이해는 하는 범위 내에서 왜 저렇게 할까를 이해하면서 한국의 대책을 강구해야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을 먼저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조업하고 일자리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또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줄게.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이제 그전에 35%였는데 1기 때는 21%로 낮춘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15%까지 낮춰주겠다. 아직은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건 실패한 정책으로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 산업인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을 셰일 석유나 이런 거 많이 생산해서 그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암호화폐 산업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상당히 이제 양성화하고 상당히 많은 외화를 암호화폐로 이제 보유를 하겠다. 자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암호화폐 정책도 트럼프가 이렇게 확 바꿔되게 된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거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지만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사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하고 1대1로 바꿔주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사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 신용도를 좋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은행이 이제 10% 정도 예금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국채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올라가니까 지금 중국이 국채를 절반을 팔아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팔려야 이게 돈을 푸는데 국채를 중국이 이렇게 안 사주니까 곤란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이제 국채를 많이 사주니까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괜찮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를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통상 정책을 보면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공정 무역을 이제 없애겠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상호관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상호관세라는 게 뭐가 상호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우리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미국은 거꾸로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었는데 이제 공평하게 상호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상계관세로 해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 상계한다는 의미의 상계관세를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주로 상호관세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보호무역하고 무역 장벽 쌓잖아. 비관세 장벽 쌓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혜택을 본 게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한테 60%를 부과하겠다. 처음에 설마 60% 하겠어? 1기 때 45% 한다고 그랬더니 20%밖에 못했는데 이랬잖아요. 2월 4일날 10% 일단 하고 3월 4일날 또 10% 하고 이번에 34% 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54%잖아요. 근접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받고 업어쳐 무슨 포카판처럼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4%까지 지금 됐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불법 이주 문제 이런 걸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경제 세계 경제 전략에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중국이 이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강력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쟁들 다 종식시켜야겠다. 이런 얘기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관세나 이렇게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니까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의회 승인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걸 행정부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긴급경제권 권한법,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면 국가 비상사태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는 뭘 근거로 트럼프가 주장하냐면 불법 이민. 우리 TV에서 보셨겠지만 불법 이민이 막 수만 명 단위로 막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불법 이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그 다음에 펜타닐 때문에 이게 중국,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너무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뭐 하나에 몇만 명씩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비상사태 아니냐. 그래서 비상사태로 선언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도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비상사태 선언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비상사태 선언하고 그 비상사태 하에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뭐냐면 의회 통하지 않고 관세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말대. 트럼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라는 거 처분 명령권이 있죠. 헌법에서. 계엄 좀 포함 안 되고. 저기 윤석열 얘기는 끝난다. 천천히 하시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에 이 법이 있었지만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쓴 게 트럼프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드디어 4월 4일 날 지금 나흘 전입니다. 트럼프가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다.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다. 이래가면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저 판때기를 들고 막 발표를 했잖아요. 저 판때기에 보면 한국이 이제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추정하는 한국의 불공정 관세는 50%지만 우리는 관대에서 25%만 한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중국은 67%지만 34%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쭉 계산을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작으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처음에 판때기는 25%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고서는 26% 나왔어요. 어떻게 맞냐 그러니까 26%가 맞대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래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슬그머니 25% 바꿨어요. 지금 25%가 이제 맞아요. 오타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우리는 한미 FTA가 있는 나라라서 거의 상호 관세율이 지금 0.79%밖에 안 되는데 실효 관세율이 아니 일본은 FTA도 안 맺은 나라인데 일본은 24인데 왜 우리는 25%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이 유럽연합을 많이 이제 올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럽연합 이혼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도는 또 26%밖에 안 돼요. 말레이시아 24%. 그런데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번에 발표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25%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쪽에서 항복하고 들어오니까 뭐 낮춰준다 그러면 뭐 깎아준다 유예한다 뭐 그러더니 지금 하여간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뺐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가 46, 48, 49예요. 근데 이거는 다 중국이 무해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지금 거의 중국만큼 높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 32%, 대만이 무역 흑자가 엄청나니까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45%,
방글라데시, 태국 37%, 인도네시아 32%. 이렇게 우회 수출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효 시점이 10%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 보편 관세는 4월 5일부터 이제 이미 발효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상호 관세, 지금 말씀드린 건 내일부터 4월 9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자동차 관세는 그 전에 4월 3일부터 발효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지를 딱 남겨놨어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판단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비상호적 대우가 이제 해소됐구나, 불공정한 것이 해소됐구나라고 판단하면 할 때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니네들이 보복을 해, 그러면 인상할 수 있어. 받고 더 얹어서 더 쳐. 이제 이거죠. 그런데 항복하고 들어와. 그러면 관세 인하해 줄게. 요게 이제 협상 가능성에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협상에서 제외된 게 철강, 알루미늄, 소재 산업에서 중요한 것들은 예외고요. 각 나라 거기서 관세에서 자동차 예외고요. 그 다음에 무역법 232조에 따라서 관세가 적용되는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거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금괴도 안 들어가고 에너지의 특정 광물들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도대체 미국은 뭘 근거로 저렇게 떼거지를 쓰면서 자기는 이제 합리적이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이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가 뭐냐면, 현재 관세가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건데, 부가가치세를 이제 불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그러면 세계에서 부가세 없는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는 부가세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부가세가 없어요. 유일한 부가세가 없는 나라예요. 이 세금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금이 부가세예요. 이게 제일 발달된 형태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제학자의 또 본성이 나오는데, 경제학 배울 때 GDP 계산할 때 GDP는 최종 생산물의 합계인데, 그걸 부과할 때 최종 생산물을 하지 않고 각 부과 단계마다 가치가 부과될 때마다 그 부과되는 가치를 합하면 그게 최종 생산물하고 가격이 같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빵이 100원이면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가루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밀이 필요할 거예요. 농부가 밀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부가가치, 밀가루 만드는 부가가치, 빵 만드는 요 부가가치 합하면 최종 생산물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GDP 계산이잖아요. 그래, 부가가치세라는 그 단계에다 부과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정교하고 한쪽 왕창 세금 물리지 않고 그러는 굉장히 발달된 제도인데, 미국만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대신에 세일즈 텍스가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미국은 부가세 없고 대신 세일즈 텍스가 있다. 그런데 미국 50개 중에서 세일즈 텍스 없는 주들도 있고요. 세일즈 텍스는 일반적으로 5% 정도밖에 안 돼요. 없는 주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미국은 지방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 텍스하고 지방세하고 합하면 10%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개 10%가 안 돼요.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나라도 뭐 농특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미국이 세금이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부가세를 안 내는데, 심지어 그래서 오레곤주 같은데 자동차 사러 오레곤주까지 가요.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사람들은 거기 세금이 없거든요. 10%가 없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8%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니네 나라에 팔면,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다 그래도 제로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10% 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도 10% 무니까 미국 제품에서 10% 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의 트럼프 입장은 야, 그것도 관세 정벽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팔면 안 되는 걸 너희 나라에 팔기 때문에 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유럽은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유럽한테는 큰, 미국이 볼 때는 큰 장벽인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를 지금 한국이 10% 박정희 때 이번해가지고 뭐 박정희 정권이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낮아요. 5% 6%였다가 아베 때 지금 10%까지 올린다고 이제 했거든요. 나 좀 확인 안 해봤는데 올렸는지. 약간 이제 이런 상태. 이 부가세를 갖다 역외 세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수출 보조금, 과도한 규제. 이게 사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배터리에다가 전기차에다 보조금 왕창 주잖아요. 얘네 정부가 보조금 줘가지고 가격 싸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면은 그건 부당이득이야. 그 불공정한 무역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검역. 우리나라 소고기 같은 거 이제 30개월 이하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 이후로. 이게 다 부당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각국이 수입을 막으려고 온갖 기술 규제를 해가지고 많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있었냐면요. 미국이 달러 강세가 되는 이유는 니네들이 환율 조작해서 그렇다. 이 얘기는 과거 프라자 합의 때 1985년 미국 독일을 겪는 프라자 합의 때부터 환율 조작 때문에 미국이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어려워지니까 무슨 얘기를 끊임없이 했냐면 저개발 국가들이 노동 착취해서 싼 저임금으로 생산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불공정 무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뭐 노예 노동 써가지고 다이아몬드 캐가지고 그거 다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심지어는 지적 재산까지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과거에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다 눈 감아주던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큰 것만 해. 그래도 미국은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다 이런 걸 눈 감아주고 해왔던 건데, 갈수록 미국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끝판에 몰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게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도 했어요. 다른 나라만 한 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했다고요. 모든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 100% 자유무역 하려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가능할까? 쉽지가 않은데 트럼프는 지금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미국도 안 하면서 이걸 없애자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는 보조도 주고 할 것 다 하면서 남의 나라한테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 좋아. 트럼프 네 말대로 경제학자 입장에서 네 말대로 이런 거 모든 나라 다 없애자. 그러면 유토피아가 될 거야. 진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비교 우위에 입각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세계 경제가 될 거야. 라고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너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미국은 지금 이 핑계로 트럼프 얘기를 뭐냐, 지금까지 미국도 좀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반대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세라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로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량화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프락시 베리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제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경제사도 요새는 막스나 뭐 이런 사람이 하던 시절에는 논리만 가지고 했는데, 요새 경제사학의 이제 첨단 분야는 계량 경제사예요. 모든 것을 수치화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GDP 하나 수치화하는 데는 엄청 힘든데,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수량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과거 100년, 200년, 1000년 전걸 어떻게 수량화할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사는 수량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학문 분야예요. 그런데 실전 경제사가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이제 경제사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각종 수량화하기 어려운 지표들을 전부 수량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000년간의 GDP를 계산한다든지 7년간의 물가를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파하게 대략 수량화하기 위해서 프락시 베리어블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사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비관세 장벽들 이거를 수량화하기 위해서 관세라고 하는 수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럼 무슨 그 수치를 가지고 할 수 있냐를 했을 때 이번에 상국무부하고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계산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위에 이게 무역 적자잖아요. 미국의 무역 적자. 각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흑자를 1315억 달러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출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315억 달러를 사갔어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우리 대한 무역 적자가 6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나누니까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관대하다고 자기는 그거에 반만 받겠다. 그래가지고 2분의 1 해가지고 이게 관세율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몽땅 다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절반밖에 안 받기 때문에 자기는 관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 거기서 페르시아 왕이 나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라서 그리스 니네들이 항복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보셨죠? 크세르크세스 왕. 그 사람 트럼프가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크세르크세스하고 페르시아를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프락시 베리어블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저게 그렇게 말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 근데 저는 경제사를 해서 수량 경제사를 해서 사실 저렇게 해요. 저 비슷한 방법들을 써요. 왜? 그거 아니면 도무지 수량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해요. 사실 우리 GDP 계산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옷 가격. 그럼 옷 가격 GDP 계산할 때 몇 개 들어가겠어요? 근데 옷은 팬티서부터 고급 양장까지 얼마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옷 가격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래 놓고 그 나라의 뭐 경제력을 GDP 가지고 하는 거 정말 대충 두들겨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더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만약에 불공정하지 않았으면 미국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무역을 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비교 우위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이 많은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 생산하고 자본이 많은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면 누리 좋고 외부 좋고 서로 이득이다. 이게 비교 우위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좀 이 무역을 수출해 먹을 게 많고 어떤 나라는 수입해 먹을 게 많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그거를 관세 정도로 그럼 조정해 주자.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각국의 부존 자원을 균형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땅덩어리 넓어서 농산물은 전부 미국이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서비스 산업 전부 미국이 최고 경쟁력이에요. 뭐 법률, 문화, 예? 그 다음에 첨단 산업, 지적재산, 미국이 단지 경쟁력이 없는 게 뭐냐면요. 저렴한 물품 제조. 그래서 미국은 이거는 일찍부터 그래 국제 분업하자. 우린 이것까지 고집 안 할게. 그래서 뭐 처음엔 일본, 독일도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 한국 같은 나라에 다 줬잖아요. 중국까지.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관대하게 이것까지 너희도 줄게.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우린 이것까지 안 해도 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유무역을 진짜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역이 역조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다 니네들이 반칙을 해서 그래. 이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야, 뭔 소리냐. 미국의 무역 적자의 근거는 야, 니네들이 막 효율적으로 생산 못해서 그래. 니네들 인건비는 엄청 비싸잖아. 그렇게 비싼 인건비 가지고 무슨 놈의
물건 생산한다고 해서 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어. 그래 자동차 봐. 지금 세계 유행은 지금 다 바뀌고 있는데 기름 적게 먹는 소형차로 갔는데 얘를 여전히 8기통짜리 큰 자동차 몰고 그래서 일본한테 독일한테 다 자동차 시장 뺏긴 거 아니야. 니네들이 손톱 잘못해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탓해. 경제학자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미국은 그래 그것도 정도지 이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사실 미국은 첨단 분야를 갖고 있고 많이 자동화돼서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섬유, 의료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걔네들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첨단 제품들, 특히 조선, 군함 같은 것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국제 분업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볼 줄 알고 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거도 서비스업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세계화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계화를 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좌파 쪽에서는 세계화를 해서 부자 나라만 배불려줬다. 그래서 세계화 열렬하게 반대하고 과거에 클린턴이 이제 세계화를 하려고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했을 때 막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이유가 세계화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살고 부자 나라만 배불려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고, 반대한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면 세계화의 과실을 첫째 누가 입었냐면요. 우리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세계화 덕분에 잘 사는 나라에 물건 팔아봐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 세계화의 덕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덕을 본 나라들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거대 기업들. 얘네들은 IT 기업들, 10대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 팔아먹으니까 거기는 또 주가나 뭐 자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피해를 봤냐면 선진국의 중산층이 피해를 봤어요. 지금 그게 러스트 벨트로 대표되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에요. 과거에 미국 중부의 러스트 벨트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자동차 팔아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세계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핸드폰 들어오고 가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들이 직장을 다 잃었다. 그래서 이걸 코끼리 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히프 부위 올라가고 가운데가 내려오고 다시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표현해요. 세계화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 양쪽은 이득을 봤는데 가운데가 손해봤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 가운데 미국의 화이트 백인들의 인기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주 중도적인 입장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악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후의 발악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피해를 본 중산층들의 최후의 발악이다. 과거에는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데 역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보면 트럼프의 주장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호관세가 이렇게 부과되고 나니까 도대체 저거 숫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동맹순이에요, 동맹순. 영국인 최고의 동맹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EU는 20%. 왜? EU는 미국의 흑자폭이 별로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나라가 가장 인접국이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근데 거기는 일찍부터 이제 25%로 그 다음에 또 무역 외에 다른 뭐 펜타닐이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조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24%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우회 수출이에요, 우회 수출.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그거한 게 하도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중국을 견제해 놓으니까 중국조차도 우회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 세우는 거 똑같은 거죠. 중국도 멕시코에 많이 세웠고. 그래서 지금 그 동남아나 멕시코나 여기를 치는 이유가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저 베리어블이 그 계산식이 굉장히 경제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성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공정했더라면 제로가 됐을 거니까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게 또 아무래도 우방이 이제 저기 EU라든지 한국이나 일본이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저건 어떤 사람은 저걸 우방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 왜 10%밖에 안 되는지 브라질은 아마 뭐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뭐 브라질은 우회 수출한 나라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구해수이 좀 낮고요. 지금 남아프리카 레소토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저기가 50%예요. 캄보디아보다 더 높아요. 세계 최고 이제 그 저거 넌센스다. 저 나라가 무슨 미국에 파는 게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뭐 펭귄한테도 뭐 세금 매겨 따르잖아요. 10%.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희화화해서 이제 이런 걸 비판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런 거는 그냥 뉴스거리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자유무역 하자. 그런데 지는 안 해.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게 무역 적자예요. 특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때 무역 적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내려니까 이제 국채 발행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자가 나가는데 지금 올해로 미국의 국채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했어요. 미국이 국방비 전 세계에서 절반을 쓰는 나라인데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이 미국이 쓰는 건데 국채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했거든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망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국채 이자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예상은 국채 이자 갚다 정신을 못 차리니 미국, 일본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급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무역 적자 내버려 두면 미국은 망한다라고 트럼프가 보는 거예요. 단지 중산층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건 미국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트럼프가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트럼프 미친놈도 아니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걸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가장 강경파가 이제 이번 관세 폭탄 설계자라는 피터 나바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국제 분업해가지고 니네들한테 나눠줄 때는 이 정도 될지 몰랐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독일, 일본, 한국인이 미국을 제조국가에서 조립국가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 19%만 엔진 트랜스미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이제 동남아 조립국가가 된 거야. 근데 여기 대단한 게 한국이 거기 미국, 일본, 독일 어깨를 나란히해요. 이거 보면 진짜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세 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조립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미국 자존심에 도무지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분업까지 받아들였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자동차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인건비 오르는 걸 대통령이 어떻게 막겠어요? 각종 비용 오르는 거 어떻게. 그 다음에 거기 소송 비용 얼마나 듭니까? 의료 비용 얼마나 비쌉니까? 각종 비용 구조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힘 약한 나라들 주리를 트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을 제조기지를 만들어라. 밸류 체인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관세 수입 가지고 미국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데 이거는 피터 나바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탁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세금 수입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관세를 얼마나 올려야지 저거 가지고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합니까? 그리고요, 김밥 장사도 김밥 가격 올리면 안 팔린다는 거 알아요. 아니 관세 올리면 미국에 수출하겠어? 할 수 있어요? 무역이 줄지. 우리나라 김밥 장수도 아는 거를 피터 나바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저런 어거지를 쓰는 거죠. 제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10분, 15분? 하세요. 예. 45분까지 네. 할 거예요. 충분하세요. 저는 보면 자료를 많이 준비해요. 잘하셨어요. 잘 말하기가 충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예, 미국의 이제 이게 정책, 경제 정책을 쭉 보면 이제 저런 건데 우리가 뭐 이민 정책이며 세금 정책 우리 이제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무역 정책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역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미국의 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물가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를 안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확률이 지금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그러지 연준하자 금리를 내리라 그러는데 연준 입장에서 물가가 잡혀야지 내리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정책이 세계에 가져다 오는 것은 분명히 세계 교육을 위축될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이 끝판왕이 된다는 건 뭐 제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4월 4일 날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팍 떨어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뭐의 상징이냐면 장기 미국의 경제를 보는 겁니다. 10년 후에 상환받는 거니까 10년 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이거 발표하자마자 장기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건 시장을 반영하거든요. 아, 시장 참여자들이 10년 후에 미국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표 직후에 유럽의 증시가 다 폭락했잖아요. 세계 증시가 다 폭락했어요. 우리는 이틀 연속 5% 떨어졌잖아요. 외국인도 엄청 팔고 치고 팔아치웠고 일본, 중국 7% 떨어졌고 지금 홍콩 12% 떨어졌고 거기다가 지금 구리 가격,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구리 가격은요, 경제학을 하시지 않는 분은 잘 모르는데 바로미터입니다. 뭐의 바로미터냐? 구리는 모든 제조업의 원료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대표적 선행지표입니다. 구리 가격. 구리 가격 떨어졌죠?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떨어지고 구리 가격 떨어졌다는 걸 봐서 앞으로 세계적인 침체가 올 거라고 많은 경제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100년 전 대공황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100년적 대공황이 이제 다시 올 거냐?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경제사 전공자들은 경제사에서 제일 큰 토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대공황, 둘째가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아직도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몇 년 전에도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직도 역사가들이 굉장히 캐도 나오는 금맥과 같은. 그리고 지난번에 2008년 글로벌 위기하고 이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이 돈을 헬리콥터 버난키가 막 돈을 뿌렸잖아요. 그런 과감함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대공황의 경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그렇게 지금 평가하거든요. 그 덕에 큰 혼란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황은요, 이 실험을 할 수 없는 사회과학은 실험을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요소를 요거 저거 주고 해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사회과학은 실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역사, 경제, 사는 실험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단지 과거 거다 보니까 수량화가 안 돼 있고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계량경제사들이 전부 그 광맥 찾듯이 데이터를 캐가지고 그 재련을 해가지고 다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발전이 많았지만 경제학도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 100년 사이에 경제학도 발전을 많이 했고요. 경제사도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대공황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29년 10월 24일에 블랙 튜스데이.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공황의 원인을 주가 폭락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32년까지, 29년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32년까지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를 1929년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독일은 좀 심했지만 영국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같은 영어인데 The Great Depression, 더자를 붙이면 고유명사잖아요. 불황은 많은데 The Great Depression, 그럼 영국은 1929년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19세기 말에 영국이 더 한 20년간 장기 불황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영국 사람들은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그러고, 유독 영어에서 The Great Depression을 29년으로 삼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현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됐죠. 그랬는데 많은 그동안 전통적인 학설이 뭐였냐면 호황이 지속되면 불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1920년대를 뭐라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20년대의 번영이라는 말을 써요. 마치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뭐라 그럽니까? 60년대, 70년대의 번영이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은 20년대의 번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이 20년대에 엄청나게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고 이제 세계의 제조 공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록펠러, 카네기, 뭐 헨리 포드, 밴더빌트, 모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동차, 철도, 철강, 뭐 금융, 뭐 이쪽에서 미국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 충실하게 되면서 미국이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의 좌파들은 저걸 전부 다 이제 한국식으로 재벌 욕하듯이 욕을 하죠, 저 사람들을.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20년대의 번영이 있을 때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를 뭐라 하면 진보의 시대라고 해요. Year of Progressive. 이게 진보라는 게 발전이라는 의미는 진보당, 그러니까 좌파. 그 민주당 전성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때 이제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이 누구냐면 테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그 대통령의 산에 가면 4명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링컨, 워싱턴하고 누가 있습니까? 제퍼슨이 있는데 나머지 4번째 사람이 테오드로 루즈벨트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응? 근데 저 테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좌파예요. 그 조카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도 민주당 좌파였고. 그러니까 테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그 반독점법 이게 있었지만 그 실행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 40개의 엔티트러스트 액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재벌들을 때려잡은 게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대통령 산에 들어갔느냐? 우파한테는 싫지만 좌파한테는 정말 링컨만큼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대통령 산에 얼굴이 공화당. 저 사람 공화당이에요. 테오드로 루즈벨트가 공화당이에요? 네, 공화당이에요. 네. 공화당은?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에요? 테오드로 루즈벨트는 민주당이고. 저 사람 네, 공화당이에요? 제가 몰랐네요. 공화당이군요. 경찰 출신입니다. 가스라테프트 민약이 다 줬잖아. 그 사람 공화당이에요. 호주 모두 저기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건 20세, 1920년대가 번영의, 그러니까 20년대의 번영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번영했던 시기이면서 또 가장 진보의 시대가 20년대예요. 그 20년대 10년 동안 엄청난 호황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온 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20년대 쫙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 마우스 보입니까? 여기 마우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세오드로 루즈벨트. 공화당이죠. 세오도르 루즈벨트 공화당이에요. 세오도르 루즈벨트. 나중에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 테오도르는 공화당이에요. 루즈벨트가 둘이라서 헷갈리는데. 프랭클린은 확실하게 민주당이고. 그 사람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주식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 당연하다.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주식 폭락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고,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공황이 얼마나 이상한 공황이냐면요, 자그마치 4년이 지속돼요. 근데 어떤 주식 폭락도 4년간 지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공황 때 4년간 지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백약이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좌파에서 늘 했던 게 결국 그 대공황은 주식 폭락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덕분에 대공황을 탈출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뉴딜 정책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했죠.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뉴딜 정책 외웠어요. 무슨 법. 저 정보부 부흥법, NIRB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요즘 경제사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대공황은 시장 실패의 전형적인 걸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케인즈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했던. 그래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케인즈식의 정부 개입 정책. 그래서 대공황 그러면 시장 실패, 해결책은 정부. 이게 도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3, 40년 동안 미국의 경제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제 박사학위 논문 프렐리오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논쟁들을 엄청나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시장 실패적인 면도 조금 있지만 주로 정부 실패가 더 크다. 즉 후보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대공황이 장기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주가 폭락이 원인이라고 한 전통적 학설은요, 그 정도 주가 폭락은 호황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정도의 10월 24일에 있었던 주가 폭락 정도는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 폭락 대공이 온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 실패도 있었지만 정부 실패가 더 컸다. 주가 폭락은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은 케인지안 경제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오늘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하고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 후보 정부 시절에 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에요. 미국의 상원 공화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화당의 상원의 홀리 의원하고 하원의 스무트 의원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냈냐면 29년 10월에 대공황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30년 6월에 냈어요. 통과는 7월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한 8개월 후에 통과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트럼프가 행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국의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공황 때문에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 농업 불황을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원래 전통적인 농업국가입니다. 땅덩어리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전부 농산을 못 지니까 미국의 농산품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수출을 됐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농산물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주로 그 사회적 소요의 주된 인물들은 농민들이에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나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즈의 마법사 보면 오즈의 마법사 보면 3명의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허수아비 나오고 주성맨 깡통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였죠? 사자. 그 사자가 정치가고요. 깡통맨이 노동자고 그 허수아비가 농부예요. 그런데 그 오즈의 마법사 보면 그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마녀하고 잘 싸워요? 기억나세요? 허수아비가 제일 잘 싸워요. 사자는 싸우려고 벌벌 떠고 도망가 있고 공화당 누구예요? 대통령 후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깡통도 노동자도 좀 싸우긴 하는데 허수아비가 제일 잘 싸워요. 그때 당시 사회적 소요의 1등 인물들은 농민들이에요. 왜? 미국이 워낙 농업이 강하고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전쟁 끝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스무트하고 홀리는 다 농민들이 많은 지역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관세를 올리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딱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제조업 지역 쪽에서도 이 법안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개월 후에 이제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평균 약 60%에 가까운 59%의 관세를 매겼어요. 근데 여기 관세를 매기는 계산하는 방법이 관세 안 매긴 품목까지 포함해서 60%가 아니고 2만 개 관세 매긴 품목만 포함하면 59%고 만약에 이제 전 품목을 하면 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무튼 이때 관세법은 품목을 딱 결정을 했기 때문에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60% 가까운 거고 그 중에 최고 관세율은 400%까지 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제 60%까지 뛰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60%라는 것은 그 저기 2만 개가 넘은 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75개 나라가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지금 트럼프는 보복 관세는 아직 중국밖에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75개 나라가 바로 보복을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미국이 뭐 지금처럼 전 세계 경찰 국가도 아니고 제일 강대국이고 금덩어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맞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지금처럼 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고 75개국이 바로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더구나 농산품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그러는 바람에 미국의 수출액이요 61% 대공황 기간 동안에 61% 줄어들어요. 그 세계 교역이 25% 감소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33년에 29년에 3분의 2 수준을 하락하고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 수준을 제가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가 없나? 보이시죠 마우스? 다 다르네 이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이네요. 요게 요 겉에가 1929년이고 1930년이고 31년, 32년, 33년이에요. 여기 연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로는 요게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월이에요. 1929년 1월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무역량이에요. 무역량. 근데 이게 쭉 줄어들다가 대공황이 발생한 게 29년 10월이잖아요. 10월. 요 정도 그러니까 별로 안 줄었잖아요. 그런데 스무트 원리 관세법이 통과된 게 30년 6월이에요. 네? 이때 이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지역의 의원들도 지지를 해줘서 의회를 상하원을 통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75개국에 보복관세를 매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게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쫙 해마다 줄어들어서 대공황의 극점인 33년도에는 여기까지 줄어든 거예요.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지. 그래서 경제사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저 스무트 원리 관세법이 미국에 도움이 됐냐? 저걸 이제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걸 전부 정리를 한 논문을 제 지도교수가 썼는데 그 논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오히려 미국은 소비자들은 크게 손해봤어요. 왜? 무역이 안 되니 가격이 올라가지고 손해봤다. 생산자들은 이득을 받겠죠.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미국 트럼프 관세도 생산자들은 이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손해볼 거 아니에요. 같은 미국이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는 손해거든요. 경제사학자들이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소비자들의 손해는 많았고 생산자들의 이익은 작았다. 결론은 손해라는 거죠. 미국도. 세계 미국 경제 전체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요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약간 이익을 보는 정도였다고 경제사학자들은 평가를 해요. 이게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보복관세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보복관세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아직은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 스무트 원리 관세법 때문에 저게 공항이 3개로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저게 무역에서 그치지 않고 오스트리아의 최대 은행이 파산해. 우리나라 지금 국민은행 같은 어떤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은행이 국민은행이 아니라 지금 하나은행인가요? 이런 제일 큰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은행 공황이 야기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 대공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무역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경제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후보 정부가 실시한 다른 정책 실패, 조세 정책, 인건 정책, 금융 정책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조세 정책은 뭐냐면 소득세를 왕창 올렸어요. 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부자들한테는요 더블 이상으로 올렸어요. 소득세를. 그리고 임금 정책들을 기업들한테 임금 못 내리게 했어요. 원래 경제학적 원리는 불황에 대해서 안 팔리면 임금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임금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 망하거나 해고하거나.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보인 거예요, 미국이. 왜? 임금을 못 낮추니까. 그 다음에 금융정책은 뭐냐면요. 은행들이 돈을 안 풀었어요. 왜? 그때 당시엔 다 버블이 터진 거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좌파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 독점 자본주의가 이제 종말을 구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쪽에서도 야, 우리가 돈 풀면 근본이제가 흔들린다. 그래서 근본이제를 보호할 거냐, 미국 경제를 보호할 거냐 했을 때 미 연준은 근본이제를 보호해. 미국 연준이 생긴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13년이가 미국 연준이 생겼으니까 경험이 15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근본이제를 떠받들고 있는데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본이제를 보호하려고 돈을 안 푸는 거예요. 이걸 밀턴 프리드만이 이게 통화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밀턴 프리드만. 이걸 가장 많이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돈을 풀었더라면 대공황이 저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까 그 관세 정책하고 그 관세 정책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한 거고 이게 이제 잘못했다는 건데 이 양적 완화를 한 게 바로 이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의 지금 역사학자들이 100% 정도 공감하거든요. 다른 건 이론이 많은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버낭키가 헬리콥터에 돈을 뿌릴 정도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완화를 한 거고 이게 이제 대공황의 경험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가 빛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뒤에 너무 내지 말아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딜 정책은 케인지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막았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케인즈가 후보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예요. 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 소리는 뭐냐면 따르지 않았어요. 원래 케인지안의 핵심은 적자 재정을 펴는 거예요.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경제를 부추겨라 이건데 경제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대공황의 침체의 정도예요. 그런데 점선으로 표시된 게 government spending, 정부 지출이에요. 그런데 요건 실선으로 표시된 게 재정 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 지출이 조금 늘었죠. 점선이 조금 올라가죠. 저걸 다 세금 걷어서 메운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별로 없어요. 균형 재정을 한 거예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재정 적자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보 정부는 저 어려운 속에서도 균형 재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케인즈 경작을 했다 그러면 이 거버먼트 스펜딩이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야 이 골짜기를 메워줄 수가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실패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경제학이 발달되기 이전이에요. 역사적 경험이 쌓이기 이전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게.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빼야 되겠어요. 네. 또 1차 세계대전 반성, 뭐 전후 질서, 그 다음에 이거 다 뺄게요. 그리고 결론. 결론으로 전망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지금 트래핑 딜레마 요것만 하나 설명할까요? 네.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미국의 달러와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로 좀 쟁겨 갖고 있기도 하고 무역할 때 쓰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적자를 봐야 돼요. 이 적자가 너무 많아지면 달러의 신용도가 떨어져요. 기축통화로서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한 게 우리가 기억하지만 8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곧 기축통화국이 엔화와 마르크화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플라자 합의를 통해 지금 미국, 일본하고 독일한테 환율로 눌러가지고 결국 그 두 나라 아웃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와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어요. 그러니까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게 이거 모순이다. 응?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을 시키냐. 근데 지금까지는 적자 봐서 달러가 풀려나가면 적자를 메우면서 국채 발행하고 그럼 국채를 저쪽에서 사주고 뭐 중국에서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면 저것도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했던 거고 뭐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이제 보고서 나오기 전에 미란 보고서가 나왔는데 백악관 경제수석 스티브 미란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 작성했던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브레튼 우주 체제, 제가 이제 이거 브레튼 우주 체제를 이해하고 그 후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이 보고서를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생략할게요.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현행 세계 시스템이 잘못돼서 지금 미국 이런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이 달러 수요 때문에 달러는 항상 강세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저렇게 풀었는데도 여전히 환율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달러가 높으니까 미국 제품이 비싸고, 그러니까 미국의 인건비가 높아서 비싸다는 소리 안 하고 달러가 높아서 비싸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무역 적자가 악순환하고 대조를 쇠퇴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관세로 수입을 억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4월 4일날 상호관세 매긴 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란 보고서에서 말을 하고 합의를 하자. 합의라고 그러죠. 말이 합의지 합의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주장이지. 합의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기축통화는 일종의 공공재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유리하게 이익을 얻는 건 얘기 안 하고 기축통화 유지하는 걸 분담을 하자. 그래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센츄리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서 동맹국한테 강매하자는 거예요. 센츄리 통화가 뭐냐면 100년 만기 채권이에요. 그래서 30년 만기 이하를 전부 100년 만기로 갈아치고, 그리고 저거는 이자가 없어요. 원래 채권이라는 건 이자가 나오잖아요. 저건 이자, 그 미국이 재정 적자를 이걸로 대체해서 더 이상 이자 지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비를 상회하는 이자 지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보 우선을 제공받는 나라들한테 이 센츄리 채권을 사도록 하자. 30년 이하짜리는 다 바꿔라 이걸로. 이걸 갖다가 지금 플라자 합의처럼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플라자 합의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한테 야 달러고 쟁기지 마. 달러 쟁기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수압 보장해 줄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달러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에 받으면 우리 달러 제공해 줄게. 달러 쟁기지 마. 그래가지고 달러가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달러 환율이 떨어서 미국의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무역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세하고 달러 약세,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연준은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서 이자율을 못 내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하고 소비 위축되고 뭐 수출 안 되고 환율 올라가고. 저는 이제 제 결론을 얘기하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교훈을 말씀드리면 이 역사를 한 사람들 아니고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미국은 과거에도 국익을 위해서 국제협약을 헌신짝처럼 벌인 예가 많아요.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드로 윌슨이 주최해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빚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ILO 만들 때 ITO도 만들었어요. 세계무역기구예요. WTO의 전신이에요. ITO를 만들었는데 그걸 상원에서 또 부결시켰어요. 왜? ITO 만들어 놓으면 ITO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줬어요. ITO를 못 만들어서 할 수 없이 가트가 ITO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먼트에 불과한 가트 끝머리를 보면 어그리먼트잖아요. 그렇지. 협약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마치 올가니제이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8번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역사상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국제연맹 때도 그랬고 ITO 비준 통과 안 시키는 걸로 자기 국익에 유한 되면요. 국제협약 버립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중불난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트럼프의 상호 관사는요, WTO 제소 다 헛소리예요. 그 다음에 한미 FTA 다 헛소리라니까요.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힘센 놈이 하겠다는데. 이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바글바글 해봐야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실조 환율이 0.79%니까 우리가 큰 영향 없겠다. 이런 좀 답답한 소리를 했는데. 아니, 저는 그 역사를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참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대체 왜 한국한테 25%를 매겼는가를 봐야 되는데 상호관세 발표하기 나흘 전에 3월 31일 날 미국의 USTR이 각국의 무역 장벽을 종합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한국의 무역 장벽을 저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허용 하지 아까 안 하는 거. 이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사실 맞잖아요. 우리도 뭐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저것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저건 맞거든요. 트럼프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WTO 때 이것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WTO 우리 협상할 때 우리 10년 유예 받았거든요. 왜? 국제 쌀 가격이 한국 쌀값보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하면 우리 농민 망한다. 그래서 10년 유예 달라. 그 10년 유예 받았어요. 그 10년 동안에 국제 가격하고 한국 쌀 가격 수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보조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4배가 그냥 유지됐어요. 그 10년 후에 다시 10년 해달라는데 누가 해주나요? 그래서 그때 의무 수입량을 할당받았죠. 그거 조건으로 또 10년 연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면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의무 수입량이 41만 톤인데 이것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과자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뭐 북한에 주고 뭐 쟁겨놓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 41만 톤에서 미국에 수입하는 게 14만 톤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근데 이 41만 톤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관세율이 400%가 넘어요. 513%. 500. 근데 트럼프가 이걸 지적한 거라고요. 한국은 500%가 넘는다. 그 우리가 볼 때 미친놈 그러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내가 높다 그러면 다 경제학자 미친놈 그러고 저 숫자도 모르는 놈 그러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숫자 맞은 거 하나도 못 봤대. 그렇지만 이런 걸 고려 안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한 숫자는 누구도 발표를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고, 고정을 주는 거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국의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책에 지금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여기 대책에 여기 좀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막 말이 헛도는데 제가 이제 대책을 미리 얘기할게요. 저는 이참에 소고기 수입하자 이거예요. 미국에서 쌀 많이 수입하고 농산물 많이 수입하자 이거예요.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 뭐 미국 나쁜 놈 이 얘기만 백날 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처럼, 중국처럼 보복관사 할 수도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25%밖에 안 했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으니까 안심하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큰일 났어요. 왜?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핸드폰 생산하는 게 절반이에요. 근데 베트남이 46% 맞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회 수출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우회 수출 비중이요 79%예요. 네? 우리가 그 중간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회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만이 아니라 이게 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나가 있는 공장도 다 곡소리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잘 기회로 활용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늘어주세요. 마무리 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정부에서 나온 현실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데 내가 읽어보니까 저거는 엄발에 오줌 넣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다 정부가 이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관세 역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저게 이제 스무트홀리 관세 때고 이게 이제 직전이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택도 없는 관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물가 안 오른다. 예를 들어서 10% 관세 매겼다고 저쪽에 10% 물가 모두 지네들이 흡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반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핸즈 오프 데모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뭐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모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공화당이 2년 있다가 중간 선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보복 관세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없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충고한다.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면 너 죽어. 이게 재무부 장관이 협박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꼬리를 내렸어요. 우리는 한국 관세 미국에 관세 안 매기겠다. 그랬더니 멕시코, 캐나다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바로 보복 관세를 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금지 시켜버렸죠. 지금 미국이 히토류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해요. 근데 그걸 중국이 막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 제재하겠다 그랬고요. 지금 제일 관건이 EU예요. EU는 아직 의견 수립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EU 집행위원장은 강경대로 얘기하고 있고 제일 더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마크롱이에요. 그래서 대미 투자를 일치 중지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같이 현대차그룹같이 막 아부하기 위해서 기업 혼자 살겠다고 각계약진하지 마라. 국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마크롱이 그러고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캐나다, 멕시코처럼 승복을 할 거냐? 중국처럼 반대를 할 거냐? 지금 한중일 경제통장 장관회의가 5년 만에 열렸어요. 얼마 전에. 이건 뭐냐? 미국의 트럼프에 대항해서 이게 지금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협력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이 17%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EU가 다 합해봐도 18%밖에 안 되고요. 영국하고 스위스하고 여기 EU 가입 안 한 유럽 국가 다 합해봐야 미국하고 비슷해요. 한중일 다 합해서 중국하고 합하면 이제 미국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그러면 안보 때문에 미국 편 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때문에 중국 편을 들 수 있냐 이거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wait and see. 좀 지켜보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좀 단기간 어렵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방산이나 조선이나 원자력 이런 게 강하니까 회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저기 중국의 빈재를 메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탈출구를 미국이 협상 가능성이 여러 낮잖아요. 여길 집중 공격해야 돼요. 여길.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농산물 좀 수입하고 에너지 수입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갔잖아요. 저는요 현대자동차 울고 싶은데 빵 때려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노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가면 욕먹었잖아요. 대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참에 싹 가니까 아무도 노동자 조용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지금 이제 베트남까지 갔었는데 가전도 마찬가지. 가전이 지금 제일 어려워요. 저철소도 그렇죠. 현대저철. 미국이 민노총 잡게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참에 갈 수 있는 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사관계 안 좋은 데는 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어부지리로 이렇게 규제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 좀 이참에 다 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 보이고 미국한테 야 우리 좀 봐주라 이렇게 해서 단기적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돼. 그러려면 강한 대통령이 필요해요. 친미적 강한 대통령이 필요해요. 이재명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거기 반미잖아. 그러니까 강한 대통령이 나와서 국력을 모아서 이거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대통령 후보로 지금 미국 대사를 했었으니까 이거 잘할 거라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 발언은 전 삼가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하고 이런 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좀 하면서 강한 친미 대통령이 나와서 재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추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오늘 30분 어차피 늦었으니까 좀 늦은 10시인데 자 이제 한 10분만 좀 어차피 30분 늦었으니까 한두 분 저 우리 제 부장님 뭐 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제가 뭐 경제 전문은 아니에요. 제가 좀 남겼습니다. 잘 들었고 예. 우선 이제 그 좀 팩트하게 예. 요즘 팩트가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내가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그 공화당님들 나중에 짧게 내가 어떻게 보니까 돼요? 원래 24살에 저기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당이 뉴욕주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1900년에 맥키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는데 1년 만에 맥키니가 암살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윌슨의 여기 보면 우드로 윌슨의 등이 참여했던 혁신주의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래요.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공화당 그래서 부통령직에다가 이렇게 한 거.